네,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거를 네, 자꾸. 저는 계속 이렇게 하려면. 네,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저희 24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입니다. SBS 뉴미디어국 장민성 기자, 네, 보도국 이슈취재팀 이경원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녁 7시부터 45분 동안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를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SBS에서만 볼 수 있는 뉴스 콘텐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차마 다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뒷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서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보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는 무료 와이파이 확대입니다. 오늘로 이제 4월 15일 총선이 딱 석 달 남았는데요. 네. 민주당이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공공장소에서 이제 공짜로 무선 인터넷 쓸 수 있게 하겠다. 무료 와이파이 전국적으로 늘리겠다 이건데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20, 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높을 걸로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있는 20, 30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속도, 와이파이 속도가 얼마나 될까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기왕에 젊은이들을 위해 설치한다면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놓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 뭐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저희가 팔뉴스에서 계속 짚어드리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SBS 팔뉴스 단독이었잖아요. 어제. 네, 그렇죠. 윤나라 기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양육비 미지급이네요. 예,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무죄,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네, 문제가 판결인데요. 나왔죠. 네. 예, 이혼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온 사이트, 그 배드파더스, 네. 예,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인데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 400여 명의 신상 정보를 이 사이트에 올린 자원봉사자 네. 구본창 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1심에서. 네. 뭐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 재판이 네.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후로 뭐 정보 공개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신상 정보를 공개한 공익이 더 크다. 그들의 명예훼손이라는 사익보다는 네.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연말정산 간소화네요. 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산후조리원 비용, 뭐 그거 말고도 안경, 네. 렌즈 이런 거 관련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뒤에 경제부 권혜리 기자 불러서 아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다음 소식은 손상화폐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작년 한 해 동안 폐기한 손상화폐가 네. 6억 4천만 장, 네. 지폐와 동전의 개수를 합한 건데요. 액수로는 4조 3,54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이제 1천만 장이 증가한 수치고요. 5만 원권이 발행된 2009년 이후로 역대 최대치라고 왜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네요. 신기하네. 이거. 아, 1만 원권 신권이 유통된 지가 좀 지나서 그게 수명이 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이 손상화폐 돌려받는 법 간단하게 이게 뭐 뉴스에 저도 예전에 경제부 있을 때 리포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게 보통 저희 세탁기에 넣었을 때 생기는 현상. 바지 주머니에 돈 넣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니면 불에 타거나. 그렇죠. 예. 예, 불에 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뭐 저거 보시면 이제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이제 전액으로 바꿔주고 주고 예. 5분의 2 이상이거나 4분의 3 미만일 땐 절반만 바꿔주고 액수의 절반인 거죠. 예, 그죠? 액수의 절반.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딱 봐도 그렇죠. 저거는 네. 해줄 수 없죠. 저게 만약 가능하다면 돈을 5개로 찢어서 그렇죠. 갖고 갈 수가 네.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저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손상화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반도체 부활이네요. 예, 최근 국내 주식 시장에 이제 활기가 돌고 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물론 뭐 반도체 경기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건데 네.
저도 이 분야는 솔직히 잘 모르기는 하는데 네. 계속 관련 검색어나 뉴스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뭐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주식이면 주식이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 전반적인 문제를 다른 데 있어서 반도체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뭐 아까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 역시 작년 말부터 뭐 작년 중후반부터 계속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20년은 5G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심이 높은데요. 경제부 김도균 기자를 불러서 지금 현재 이제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쭉 들어봤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살펴봤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양육비 지급, 연말정산 간소화, 손상화폐, 반도체 부활. 이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와 반도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부 김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 IT팀 김도균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일단 오늘 반도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반도체가 요즘 핫하긴 해요. 예. 요즘 핫한 이슈이긴 한데 오늘 주식시장부터 짧게 얘기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은 역시나 어제부터도 살짝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만 해보면 오늘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 단어입니다만 조정이라고들 표현하죠. 떨어진 거죠? 네. 네. 시작할 때부터 한 1% 넘게 하락해서 그러니까 원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 되게 중요한 선이었고요. 그다음에 예전 거로 따지면 300만 원이니까. 네. 그다음에 그 옛날 기준으로 300만 원이 6만 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5개로 쪼갰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이제 최고선 이렇게 봤었는데 10만 원 이하로 떨어졌죠. 근데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정이다라는 거 보통 얘기를 하면 상승을 이렇게 뭐 가정하고 얘기하는 단어라서 그렇죠. 저는 그냥 상승 하락. 증권 업계에서 쓰는 단어죠. 네. 어쨌든 하락했죠 오늘. 네, 그렇군요. 반도체 수출 자체는 이번 달 들어서 좀 늘었다고. 네, 그게 관세청 통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잘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열흘 동안 따졌는데 한 5점 몇 % 수출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그 와중에 또 11.8%인가? 가 또 늘었으니까 반도체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오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통 그 반도체 가격은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 12월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메모리 반도체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거기서 D램과 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낸드는 12월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2018년 9월부터 계속 떨어지는 이 D램이 안 잡히는데 10월부터 안 떨어지는 거예요. 10월, 11월, 12월 안 떨어지다가 1월 10일자 정도는 올랐어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건 현물 가격은 이렇게 그때그때 변화하지만 이런 수출해서 쓰는 거는 미리 다 계약을 하는데 그 단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간 유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가격이 조금 올라서 뭐 수출이 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수요가 좀 늘고 있나? 진짜? 좀 시장 전망처럼 정말 올해 좀 반등하나? 요런 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얘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방송이 아니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뭐 주식 방송은 진짜 주가 중심으로 가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수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해 보면 1월에 작년에 안 좋았는데 많이 안 좋았는데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세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좋았는데 지금 좀 괜찮아지나? 이 정도죠. 네, 딱 지금 분위기는 네네. 뭐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기도 뭐 그 정도 상황이군요. 한 가지 좀 물어봐도 되죠? 네네. 5G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G. 5G 요즘에 좀 수요가 이제 많기도 하고 네.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와의 상관관계랄까? 결국 이제 이 업황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게 우리 경제와도 또 직관이 되는 거죠. 한국 경제.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좀 한계인데 사실 이 반도체 수출 대부분이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비중이 너무 크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물론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럼 썰을 풀어보자면 사실 지난해 초부터도 그러니까 18년부터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19년에 바닥을 찍을 거야. 그렇죠.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1분기가 바닥이다, 2분기가 바닥이다, 3분기가 계속 그랬어요.
근데 바닥이 안 와. 네. 계속 떨어져. 네. 네. 재고는 계속 쌓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네. 상황은 안 좋아지고. 네. 근데 진짜 이제 2018년, 19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20년은 좋을 수밖에 없어. 이런 컨센서스는 사실 전문가들이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실제 현물 가격이 안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티고 있고. 버텼는데 그랬다가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4분기 잠정 실적을 이제 얼마 전에 내놨는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아마 시장 예상치가 정확히 기억치는 않는데 한 6조대였어요. 근데 7.1조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올라갔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수요 돌아서나 보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막 쭉쭉 이렇게 증시에 기대감이 반영되고도 그랬는데 이제 수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지난 2년 동안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G와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제가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쓰이는 게 그냥 핸드폰, 우리가 쓰는 핸드폰 시장이 일단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거의 정체가 됐다. 다 찼다. 우리가 폰을 바꿔도 다 찼다라는 의식이 커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5G로 우리가 폰을 바꿔봤자 이거는 크게 뭐가 안 되고 5G 때문에 뭘 추가로 막 설치하고 5G가 이제 단파가 짧으니까 더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상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5G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짓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건데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짓겠다 하다가 계속 안 지었어요. 근데 최근에 외신에서 페이스북이 2020년도에는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기로 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스북이 엄청 큰 예. 그죠 클라이언트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업체들 간의 경쟁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AWS라고 해서 아마존이 이 클라우드 시장을 엄청 크게 네. 잡고 있었는데 아마존의 거의 막 이 비중이 1위인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 2위 마이크로소프트가 맹렬히 쫓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면 서로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서 데이터 센터 증설하면 반도체 들어가겠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300개 도시인가 30개 도시인가 도시에 5G 네.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고 중국 수요가 폭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도 이제 5G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다 삼성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크론을 써도 되고 종류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 비메모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5G에는?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가 저희 수출을 얘기할 때 쓰는 건 저희가 수출을 얘기할 때 쓰는 거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이걸로 가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요번에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 얘기로 나오고 이렇게 가면 거기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예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솔직히 많이 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 돈을 벌겠다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이 거기를 딱 정밀 타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살짝 꼬여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로 가야 되는 게 있지만 당장의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렇군요. CPU, GPU, 비메모리 이런 반도체 종류들의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네네. 있어요.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삼성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거기까지는 좀 너무 과한 지식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외국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주가가 먼저 막 엄청 올라요. 네. 마이크론 주가가 오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올라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만드는 건 삼성이랑 SK랑 만드는 건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SK, 마이크론이 같은 걸 만드는 거고 인텔이나 캘컴이나 이런 건 다 다른 거고. 근데 조금 다르죠. 그런 반도체 주가들이 다 오르고 있다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그런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디포트를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그림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AI 반도체라는 걸 제가 발제를 한번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도 AI 반도체 경쟁 시대다. 그래서 인텔, 퀄컴 이런 데는 다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훨씬 앞서 나간 AI 반도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AI 반도체는 그냥
그런 기존의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네이버도 그걸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네. 뭐 외국의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 문제랑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근데 사실 뭐 저희 삼성전자 주가가 나오고 영업 장정 실적이 나오기 전에 마이크론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발표를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서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반사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화웨이와 우리가 뭘 같이 뭐 좀 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화웨이는 트럼프가 완전히 마이크론이 그렇게 닫으라고 했던 데인데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진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이제 훈풍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뭐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세계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고 그거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각종 시스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G도 본격화될 것이고 자율주행차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뭐 반도체들도 DDR5로 가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뭐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정말 잘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잘 주셨는데. 마무리 아닙니다. 다음 질문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기 위한 정리입니다. 그런 거구나. 지금 사도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물어보려고. 그거 전에 네. 일단은 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5G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뭐 사실 엄청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몇 년 됐는데 아직 무슨 자율주행차 사람들 제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솔직히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럼 이제 뭐 좀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근데 워낙 바닥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좋아질 거다라는 게 사실 기저효과도 깔려 있겠죠. 그렇게 깔려 있는 거고 지표상은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데이터 센터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근데 여전히 뭐 한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다가 데이터 센터 정말 안 짓는다. 그렇게 되면 또 작년처럼 그냥 미뤄지는 겁니다. 미뤄지는 거죠? 네.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 재고 상황이 아직은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재고가 아직 많이 남아있군요. 그러니까 그 국내 뭐 반도체 재고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잘 봐야 돼요. 7월, 9월, 11월. 7월에 한 160 뭐 이랬어요. 그랬다가 그게 100 가까이로 9월에 떨어졌었다가 11월 통계청에 나온 거는 다시 한 140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한 번 있었잖아요. 뭐 2017년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너무 많이 설비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서 재고가 너무 심각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앞으로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게 설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사실 억지로 감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공장을 지어놓고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그걸 다 공장을 모아서 100이라고 딱 지었는데 이걸 100을 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막 절반만 돌리고 이런 상황이 많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다시 가격이 튀고 막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 공장 멈춰놨던 걸 안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되게 쉽게 또다시 공급 과잉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한다. 지금 삼성이나 이런 다른 업체 설비 투자를 좀 늘린다는 보도도 좀 최근에 몇 번 나왔었는데. 삼성이 이제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건 바로 그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부분입니다. 뭐 워낙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셔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투자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그렇죠. 미국 주식도 많이 갖고 계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뭐 CNBC나 블룸버그에서 그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왜 저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지 싶으실 건데 지상파로서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위치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단기간 급격히 오른 부분이 있으니 한번 조정을 기다렸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얘가 어쨌든 업황이 돌아설 테니 실적을 확인하며 가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셨군요. 네. 경제부 김도균 기자 불러서 저희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권혜리 기자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예전에 비해선. 간소화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 정말 간소화돼 있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다 냈어요. 그때는 지금은 출력 그때는 인터넷으로 할 때인가요? 인터넷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이렇게 쓰이지도 않고 들어가서 다 있지도 않았고 이런 얘기 한번 뭐 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자,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목소리 작아지고 계시고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간소화 서비스면 아직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간소화해도 복잡할 수 없다는 단순하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언제 시작된 거죠? 오늘이요.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가만있어 보자. 이런저런 꿀팁들이 있을 텐데 이거 언제까지라는 건 없나? 회사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달 안에 회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아무튼 2월 전에는 끝나야 하니까요. 이달 20일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전국의 이 17만 개 영수증 발행 기관들에서 나온 것들 다 모았는데 솔직히 뭐 오류나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수정은 20일까지예요. 그때까지도 안 올라오거나 뭐 수정되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뭐부터 그러면 지금 가장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제가.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좀 다른 데서도 하긴 했는데 연말정산은 이런 얘기하면 좀 화가 나시겠지만 연말정산은 사실 정말 똑똑하게 하고 싶으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소비를 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날 수 있게 소비를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지금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다 지나갔죠.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8부채를 보실 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이번 주의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지 않는 항목들 중에서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손수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웬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온 것만 뽑아서 내도 괜찮지만 나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게 사실 이번 주에 알아야 될 정보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아주 대전제로 인적공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다 챙겨야 되는 거는 그냥 오늘 꼭 아니어도 이거는 뭐 다음에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인적공제는 일단 챙기셔야 되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입이 없는 부양가족,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형제랑 같이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 근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웬만하면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다 올라와 있고 내가 낸 저축, 내가 뭐 받은 대출 다 올라와 있는데 절대로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일단 1번 제일 중요한 거 월세. 월세. 월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세액공제는 안 받으면 훨씬 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냥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뭐 과세표 진역하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그게 소득공제고요. 근데 월세는 세액공제예요. 이거 꽤 커요. 내가 월세를 낸 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돌려받는 액수가 꽤 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이라는 혜택을 그러니까 연말정산의 어떤 혜택의 그 소득 구간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그것이 많이 나눠지는 그 구간대가 딱 있어요. 7천만 원이에요. 소득이 연봉. 총 급여 7천만 원이 넘으면 사실 많은 연말정산 혜택들이 없어져요. 7천만 원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7천만 원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 근데 이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일단 월세를 산다고 받을 수 있고요.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내 집이 있으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뭐 해주진 않고요. 그렇겠죠. 네.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살던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월세
개발된 집이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올해부터 달라진 거는 내가 그것보다 넓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집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미치면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데 네. 국세청 간섭이 안 뜨는 항목 본인이 안 만든 떠요. 시즌인가요? 제가 만든 시즌. 안 나오는 안 나오는 항목이죠. 항목이에요. 안, 네, 나오는, 안 안 뜨는 항목. 저런 뜨는 표현을 참 지상파에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제가 아침 방송 때 마시는데 저는 굉장히 구어체로 하려고 노력해요. 아, 네, 그렇군요. 웬만하면. 그런데 안 뜨는 항목. 예. 네. 그런데 사실 서울을 제외한 데는 저런 집 많아요. 그 국민주택 그렇겠네. 맞아. 규모 이상이어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해당이 되시면은 이거 막 10수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뭐 증빙 서류가 있어야겠네요, 저거. 그러니까 월세 그 서류. 월세를 내야 네, 일단 전입신고는 돼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월세 살면서 귀찮아서 우리 집에 부모님 집에서 전입신고 안 해놨다. 그러면 이제 와서 전입신고 해봤자요. 전입신고 돼 있어야 돼요. 그 증빙서류 해가지고 내시면 되고. 자, 다음은 국외 교육비라고 네, 써있네요. 저분은 이제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나 대학에 간 경우에도 내가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치원 초중학교까지는 안 돼요. 단 얘가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러니까 해외 근무하는 부모를 따라서 체류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적의 조기 유학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네. 거죠. 아, 정리 네. 잘해요. 네. 역시 사실은 담당 기자답게 사실은을 듣는 듯했어요. 저 두 개는 절대로 안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뜰 수도 있지만 사실 거의 자주 누락되는 항목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네. 뭐죠? 그 CG를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겁니다. 안 뜰 수도 있는 있는 항목, 안 뜰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정말 부어치네요. 네. 네. 근데 올해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비용이 비용 올해부터 해주는구나. 추가됐어요. 본인의 급여가 얼마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총 근데 7천만 원 이하.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몇년 차죠? 말자고요. 네. 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그 하나 같이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게 네. 사실 지금 안 뜨는 항목들이 있지만 네. 굳이 안 떴지만 내가 귀찮게 모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 네. 가장 크게 의료비가 그래요. 네. 의료비 같은 경우에 네. 그 총 급여의 3% 이상을 써야 비로소 세액 공제가 시작돼요. 네. 다시 말해서 저 총급여 7천만 원짜리 근로자다. 총급여 7천만 원 받는 근로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와 부양가족이 네. 작년에 네. 의료비를 네. 210만 원 이상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매우 행복하게도 네. 우리 가족들이 건강했다. 네. 그래서 가봤자 뭐 감기로 이비인후과 2번 네. 가고 네. 감기약 좀 지어 먹었다.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은 생각해도 안 210만 원 넘죠. 안 넘죠. 네, 안 넘죠. 그런 거 그 내가 갔던 내과 이비인후과 약국이 안 뜬다고 해서 굳이 챙기실 챙길 필요가 필요는 없다는 없는 거예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뭐 네. 어차피 안 되는 거 네. 번거롭게 챙기실 필요 없다. 그런데 네. 210만 원이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네, 그냥 뭐. 한 푼이나 더 챙기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뭐 정말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인데 요새 그거 진짜 조금만 챙겨도 바로바로 나온다니까요. 저거는. 그래서 그리고 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요새 가족들 중에 다들 뭐 눈이 1.0, 2.0 되는 가족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럼요. 요즘에 또 휴대폰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눈들이 안 좋은. 아이가 둘이다 그러면 둘 다 안경 끼고 이런 집 요즘에 많더라고요. 꼬마애들 안경 네. 많이 끼죠. 저 시력 교정용 안경 렌즈. 네. 저것도 의료비에 들어가요. 근데 저 안 뜨죠? 안 뜨는 떠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뜰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고 저거는 진짜 아까워요. 왜냐면은 요새 안경도 비싸고 비싸죠. 렌즈도 좀 뭐 된다고 하면은 수십만 원 금방 깨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경, 저는 렌즈를 꼭 끼는데 시력 교정용이어야 돼? 시력 교정해야 돼요. 아, 꼭. 네. 멋 내려고 끼는 건 안 안 된다. 근데 시력 교정용? 제가 그래서 영수증을 그때 저도 모아놨었거든요. 네. 이게 작년부터.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가서 뗄 수 있나요? 그 그 가게에서? 안경원 가서 네.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아, 이런 카드가 어떤 그런 것들. 네, 그럼요. 저 본인 요새는 다들 이런 데서도 뭐 이름이랑 저기 하면은 휴대폰 번호도 번호 주면은 받아놓잖아요.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그 의료비에서 쏠쏠한 항목이기 때문에 저거 요새 안 떼주는 데는 없어요. 없겠죠. 저도 네. 저거 몰랐다가 네. 재작년에 맞출 때 처음 한 거예요. 이걸 해준다는 걸.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서 뭘 떼주더라고요, 네. 서류를. 그래서 요새 조금 네. 눈치 있는 데들은 그러니까요. 그 아예 미리 문자를 미리 보내요. 받아가시라고. 근데 안 그런 데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하시면 그냥 가서 떼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뭘 떼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연말정산용.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떼주는군요. 그래서 보니까 요새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라식 수술했지 어렸을 때 눈 나빠봐서 안 돼. 1년에 한 번씩 안경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눈이 계속 나빠지니까. 근데
그 애가 둘이고 둘 다 안경 끼고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저 안경 렌즈만으로도 100만 원 깨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집들은 과연 내 의료비가 1,900, 7천만 원 근로자라고 할 때 210만 원을 안 넘을까? 내가 쓴 의료비가 정말 그 감기약밖에 없을까? 이거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실 다 합치면 210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20몇 년을 겪거든요. 얼마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쓴 것만 해도 그렇지만 요새 안경 비싸고 하니까. 네. 아니 모르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저건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뭐 같습니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네, 의료기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휠체어 같은 것들도요. 그 휠체어 판매점,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사거나 임대한 것도 돼요. 아 임대도? 임대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떠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그러니까 저거 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까 저거 꼭 챙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낸 기부금. 저거는 저도 기부금 몇 군데 내고 있는데 기부금은 뜨던데? 연말정산 내는 데도 간소화에. 있는데 안 뜨는 데도 있더라고요. 안 뜨는 데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기관에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항상 뜨고 안 뜨는 데는 항상 안 떠요. 그래서 그 따로 받아서 챙겨야 되고요.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학원비, 뭐 네. 영어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체육시설이 들어간 학원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학원.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는 거고요. 문화센터에서 아이들 클래스 있죠. 키즈 카페 안 되겠네. 그거 안 됩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이런 거 안 돼요. 아, 그리고- 문화센터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아, 정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학원이어야 돼요. 그리고 왜 학점 학점 은행제 인정해주는, 같은 네, 학점 독학해서 인정돼 이제 있죠. 학기 네. 떼시는 분들 학점제 교육비, 장애인 특수경 교육비 저런 것들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데 전부 다 세액공제 항목이고 저 뭐 의료비 같은 거 교육비 같은 거 이중공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정말 그 내 총급액의 3% 넘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놓치면 너무 아까우니까 의료비 같은 거 저거는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아예 머릿속에 이렇게 어디에 적어놓거나 한번 캡처를 해 놓으셔서 1년 네. 내내 마음에 담아놓고 계시다가 저거 연말정산 때 지금 딱 캡처해 주시면요 진짜 굉장히 쏠쏠해요. 사실 저도 그 경제 얘기를 하느라 연말정산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 또 연말 되면 약간 헷갈려서 그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뭘 공제해주고 뭐는 안 해주고 이런 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게 언론의 문제점이기도 한 게 네. 그 이미 연말정산 할 때 돼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작년에 네. 올해 안에 해두셔야 내년에 한 푼이라도 돌려받는 거를 시리즈로 3번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네. 늦은 것들. 그게 네. 뭔지를 한번 이제 새해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 저는- 한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전 제일 매년 그게 이게 체크카 신용세 저는 올해는 고민인데.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일단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맞벌이 왜냐면 부부. 사실 그 가족 내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 뭐 어쨌든 그 사람에게 다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말정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일단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는 돈을 더 버는 사람에게 웬만하면 몰아주는 게 웬만하면 다 이익이에요. 그렇긴 한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이상 과세 표준도 낮출 수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버는 돈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이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둘이 거의 약간 비등비등하다. 비슷하다. 네, 그럴 때는 둘이 버는 돈이 비등비등하다 그럴 때는 인적 공제를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버는 돈의 차이가 크면은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인적 공제를 모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돈이 약간 비슷하다. 그러면은 인적 공제 좀 나누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보통 요새 다 절약하시잖아요. 카드는 돈 좀 덜 버는 쪽으로 일단 쓰시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덜 버는.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다 합쳐서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지만 비로소 소득공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맞벌이 부부면 내가 쓴 카드비 내 남편한테 얹을 수 없고 내 아내한테 얹을 수 없죠.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총 급여의 25% 넘기가 아이가 많은 집들은 금방 넘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집들은 사실 총 급여의 25% 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드를 쓴다고 해서 둘 다 쓰니까 또. 둘 다 쓰니까 전부 다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대출도 갚고. 그럴 때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카드를 쓰는 게 왜냐하면 낫다.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넘어야 비로소 되니까. 소득 공제가 시작되니까 그 넘기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약간 복잡해서 이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많이 써도 더 이상 공제해주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집들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1년 내내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맞아요. 소비 그러면 패턴을. 저희가 3월, 6월, 9월 정기적으로 권혜리 기자를 불러서 연말 정산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이쯤에는 얼마를 어떻게 썼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전 진짜 궁금한 게 네, 선배는 그러면 네. 정말 1년 내내 이걸 신경을 쓰시면서 이렇게 소비 패턴을 가져가시나요? 저요? 네, 핵심을 찌른 질문이네요. 너무 약간 신경 쓸게 많은 신경 것 쓸게 같아요. 많은 거 번거로워요. 저는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각자 쓰는군요. 사례를 몰아주면 좀 프라이버시 좀 그렇죠. 제가 뭘 사는지 아니, 바로바로 저는 알잖아요. 고작 네. 얼마 더 고작은 아니지만 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랑도 이게 연결이 네, 자. 순수 다 알 수 여기까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 집도 생활비 카드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네,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저희 권혜리 기자와 함께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 시리즈를 한번 진짜 만들어 봐야 만들어집니다. 되겠습니다. 하나 더.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무슨 자동차세 미리 내면 깎아준다. 네, 간단하게 그것만 또. 네, 이거 그거는 뭐, 예. 커요. 예. 왜냐면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원래 나눠서 두 네, 번 두번 내는데 내죠. 1월에 내면 10%를 깎아줍니다. 아 1월에 한 번에 내면 1월에 한 번에 내면. 근데 이게 일시불로 일시불로 내면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내일부터 31일까지만. 자, 내일이라 하면 1월 16일부터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0%. 10% 깎아줘요. 괜찮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10%. 그러니까 다 합쳐서 1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야 되는 아주 간단하게만 할게요. 네. 내가 내야 되는 자동차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90만 원 되는 거예요. 90만 원. 네. 원래 두 번으로 나눠내면 50만 원, 50만 원 내는 그렇죠. 건데 예를 그렇게 들자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한 번에 내면 90만 원. 예를 들면 지금 신차, 그러니까 비영업용 신차 기준으로 K7이다. 그러면 5만 원 정도 깎을 수 있어요. 이거 200만 원짜리 1년 내내 2.5%짜리 예금에 맡겨야 1년 뒤에 세전 이자가 5만 원 간식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이거 큰 적은. 돈이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현금으로 내는 건 약간 손해예요. 네. 왜냐면 이거 사실 큰 돈이잖아요, 자동차세가. 근데 일단 온라인으로 위텍스라고 네. 하는 네, 지방세 내는 데 가서 내거나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 따로 자체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내실 수가 있는데 현금으로 내지 마시고 저는 카드로 내시는 거 권해드려요.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일단 신용카드의 좋은 점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10% 깎은 걸로 내는데도 무이자 할부가 된다는 게 있고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아침 방송에서 신한카드. 얘기하는 거. 네. 왜냐면 그건 이제 또 네. 너무 이렇게 네. 특정 회사가 체크카드는 또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캐시백도 돼요. 오. 네, 이거를 신한 체크카드로 내면. 네. 이거 신한 체크 카드. 이걸 내면 그래서 되는군요. 캐시백도 되니까 신한 체크카드 내면 편하고 사실 거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복잡해요. 이건 뭐냐면 SSG페이, 롯데카드. 네. 그러니까 자사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그 유통점들의 간편 결제나 카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업체들은 상품권을 유통시키는데 이 상품권 할인받아서 살 수 있죠. 사실 온라인으로나 미리 사거나 좀 하면은 10%까지도 가끔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사뒀다가 이거를 SSG 포인트나 L 포인트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앱에 들어가면 이거를 세금용 포인트로 전환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걸로 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자동차세가 일증에서 10%? 자동차세를 그런 포인트로도 낼 수 네. 있구나. 네. 자동차세만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아니 지방세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사실 팁을 네이버 한번 페이나 이런 것도 작년에 고지서 해놓으셨으면 조금 캐시백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에는 못 당해요. 이 상품권 미리 할인받아서 해서 10% 하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 10% 할인된 데서 10%를 또 깎으니까 거의 19% 할인.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자동차세다라고 하면은 79만 원만 79만 아닌가? 81만 원만 네. 내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 네. 그 다양한 방법은 나중에 안 되겠구나. 31일까지니까. 요거는 네. 어쨌든 뭐 현금 취재 파일 안 씁니까? 요거요? 쓸 이거 수가 없구나, 아니 이거는 오늘 써도. 아침에 그 저기 친절한 경제에서 네. 했으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절찬리에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URL라도 걸어드리면 네, 저희가 네. 아침 방송에서 자동차세 아 정말 할인이 유용했어요. 네, 오늘 권혜리 기자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는 방법 그리고 덤으로 자동차세 네, 내야겠네요, 이번에. 아끼는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권혜리 기자 모실 때마다 조금씩 돈이 쌓이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혜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논란이 된 쟁점들의 사실을 따져보는 이경환 기자의 사실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총선 투표 가능 연령? 네. 이죠? 총선 때, 이번 총선 때부터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일이 빠른 일부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그래서 네. 그 고3도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2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네. 그 친구 중에 생일이 빠른 친구. 정확하게 아, 말하면 생일.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그때 총선 때 고등학교 3학년. 아, 그렇죠. 총선 네. 때 고대 아직 학년이 안 올라가. 안 3월 올라갔으니까. 1일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할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거 운동 그리고 네. 이 학생들의 SNS 선거 운동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 네. 교실 가서 선거 운동 할 수 있느냐? 교실 가서 선거 운동 할 수 네, 있다. 띠 두르고 학교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그 보니까 예전에 그런 시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후보자가 학교 안에 교실은 아니었고 이제 사무실을 가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아, 선생님들 선생님들. 계시니까. 네, 네.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데 교무실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근데 제가 이 판결문에는 사무실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선거 운동은 불법이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왜 나와버립니다. 불법이죠? 일단 이게 선거법을 보면은요.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호별 방문이 뭐냐? 네. 공개되지 않은 곳에 가서 선거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가령 후보자가 누구 아파트에 가가지고 뭐 집을 초인종 눌러가지고 열어서 안녕하십니까, 뭐 저 네. 기호 몇 번 누굽니다. 이거 지금 못 하게 돼 있는. 네. 아파트 단지는 되는데 개별 아파트 띵동 그렇죠. 띵동 네. 누르고서 하는 거 안 띵동 돼요. 눌러서. 왜냐면 그 집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다. 네. 그래서 그런 호호별로, 즉 호별로 가서 선거운동하는 거는 불법이다라고 이제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문제는 이거죠. 과연 이 학교 사무실, 학교 안에 있는 그 사무실에 가서 직접 선거운동하는 거는 호별 방문에 해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 내 해석은 이것 호별 방문이다. 왜냐? 학교 사무실은 외부인이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호별 방문에 해당해서 선거운동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후보들이 띠두르고서는 각 교실 방문하거나 뭐 교무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다 호별 방문에 해당해서 불법이다라는 게 지금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선고가 있었던 거군요. 그쵸? 판결이. 이미 판결이 있어서. 교무실도 안 되고 교무실은 안 되고 네. 교실도 안 될 걸로 본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운동장은 그러면은 되나요? 이게 학교 좀, 이게 운동장. 조금 운동장, 재밌어요. 운동장. 왜냐면은 이제 또 선거법을 보면은요, 어차피 나오네. 예. 학교처럼 이제 공개된 장소는 연설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80조가 연설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선거법 80조가 연설 금지 장소라고 돼 있는데 학교는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거라서 학교에 가서 선거 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큰 넓은 광장 같은 게 없으니까 학교에다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렇죠. 했던 선거 운동 그게, 했었죠. 예. 예. 유세 뭐 네, 그런 기호 유세를 1번 나오고 하고. 2번 나오고 그래서 연설하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조항은 계속 유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간 그 사무실 하나 그 공간은 호별 방문이라 안 되지만 이 선거법 80조가 워낙 광범위하게 학교 자체는 연설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즉 학교에서 연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지금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후보가 운동장 들어가가지고요 마이크 들고서 막 유세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교실만 안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찍지는 않겠죠. 그럼 대신에 시끄럽게 그렇게 수업 시간에 하면. 그렇겠죠. 또 짜증나니까. 네, 그 네. 효과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법적으로는 하면 할 수는 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근데 원칙상 가능이라고. 그 예를 들어 보시면 수업 돼요. 시간 그렇죠. 네. 원칙상 하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를 학교장이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근데 학교장은 충분히 또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선관위 해석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 공간의 주인은 학교장이고 만약에 학교장이 수업권을 침해한다 이랬을 때 사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 정서를 후보자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그렇죠. 것 같다. 표 들어가는데 네. 거기 가서 떠들고 표 잃을 일은 없겠죠.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또 보고 네, 있더라고요. 그 교실이 그렇고 운동장이 그렇고 그러면 저 학교에 그
학교 담장에 현수막을 걸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저기 등하교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명함 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에 했던 그 선거법 80조에 따르면은 학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공간이다.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일 영역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수막 따는 거, 교문에서 이렇게 명함 전달하는 거, 이렇게 선거 벽보 붙이는 거 있죠. 기호 1, 2, 3, 4 이렇게 막 쭉. 그럼 벽보는 원래 붙어 있잖아요. 학교 밖이지만. 네, 안에서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원칙상은. 아, 지금 밖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 담벼락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그 운동장에서 볼 수 있게끔 붙일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는 건데 선관위 설명은 이거예요. 선거 벽보는 자기들이 붙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량껏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선관위가 하는 거니까. 굳이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후보들이 붙인 건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안 붙이겠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 안쪽에 붙일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붙여가지고 괜히 논란 굴거부스러 만들고 싶지 않겠죠. 근데 다만 이제 후보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교문에서 이제 명함 이렇게 전달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원칙상 가능하다. 실제로 저런 후보자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네. 저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오는 학생들이 전부 고3이고 투표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구에서 다음에도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만약에 그 지역구 후보자라면 학교 앞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선거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2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고3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수치상으로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에 6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렇죠. 고1, 고2, 고3. 그 6분의 1 찾아다니는 시간보다는 그냥 시장 가서 돌리는 게 더 경제적으로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학생들이 선거운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예민해요. 어디까지? 이게 진짜 가장 예민한 게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말 낯선 풍경인데.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서상 학생들이 막 누구 기호 1번 찍읍시다 막 이러는 거 조금 보기 안 좋게 그동안 보는 것도 없었던 있고. 일이니까. 근데 일단은 원칙상으로는 SNS에서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던가 혹은 뭐 동아리를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뭐 이렇게 운동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건 원칙상은 가능하다. 공개된 곳에서 그것도 아까 그 선거법 80조. 그렇죠.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학생들도 유권자잖아요. 그쵸. 유권자가 투표만 하고 선거운동 참여 못하게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원칙상은 가능한데 다만 이제 학교의 면학 분위기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서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을 했어요. 보안입법 해달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할지 지금은 다 할 수 있게 원칙상 가능하니까 면학 분위기나 사회적 정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새롭게 법을 고쳐달라, 선거법을 구체적인 거 디테일을 좀 담아서 뭐 이렇게 요청한 상황이라서요. 이게 4월 3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보안입법이 된다면 지금 적혀있는 대로 이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좀 약간 가변적인 부분이 있어요. 선관위가 국회에 요구를 했고 국회가 그거를 받아줄까요? 뭐 여야의 역학관계에 좀 달려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법을 추진했던 여권 같은 경우에는 좀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학생들도 할 수 있게끔 하길 속내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특히 이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그렇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가지고 실제로 각 그 당의 원내대표나 당대표들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입법이 4월 3일 전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14만 명이라는 통계가 18세 이상 이게요. 제가 기사에는 14만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썼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그때 가서 다시 추산을 해야 된다는데 교육부에서 1월 초에 자료를 낸 게 있어요. 누가 얼마 정도 될까 유권자가 그랬을 때 이제 전체 고3 인구에다가 그 생일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사람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니 14만 명 정도가 나왔고 이게 한 0.3% 정도래요, 전체 유권자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마 선관위가 3월쯤에 그 유권자 추산을 할 때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사실은 코너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 18세부터 투표를 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학생들의 선거운동의 법적 논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 제24번째 시간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